최덕신 말씀 들으신 것처럼 북한에서 꽤 유명한 유명 인사고요.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최대한 좋게 표현하면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 집안이 꽤 명문 집안이에요. 이거 아까 잠깐 언급됐던 최동호, 그러니까 이 최덕신 아버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 독립운동가시죠. 네. 독립운동가였던 대단하네. 법무부장 했던 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던 분이죠. 대단한 가문인데 그 아들 최덕신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태상 선생님 등장한 거 보면 오늘 뭔가 재밌는 날이야. 맞아요. 역사적으로 저 시청률 좀 쫙쫙 쏴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와, 네. 너무 궁금하다. 또 같은 최 씨예요. 그렇게 욕심 마세요. 살 거죠. 아니 다른 최 씨겠죠. 같은 최씨 같은 출신 맞습니다. 집안 사람이네. 아, 네?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는데 지금. 아니 사실 이 외무부 장관이면 외교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장이잖아요. 완전 부장이죠. 짱이시고. 짱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무시 못할 그런 높은 자리인데. 그럼 그 보세요. 9대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 옛날 외교부 장관.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외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이 사람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어요.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인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는데 해방 이후에 육사 3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사 교장으로 떡하니 돌아옵니다.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정치력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방금 어떤 직함이었죠? 도장. 교장. 어디 교장? 기억하고 계세요. 그건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거예요. 육사교장은. 그리고 그 옛날에 1949년 흔치 않았던 미국 유학까지 떠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가 유명한 건 이렇게 고위공직자 혹은 뭐 육사 3기 뭐 졸업 육사 교장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주범. 진짜. 주범? 이 최덕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까 월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어. 월북했으니까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최덕신은 정말 골수 반공주의자입니다. 골수 반공주의.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주범이 되는 건데, 이 최덕신 이 사람이 이제 그 11사단장을 맡아요. 근데 네. 이 11사단이 어디를 관장하고 있었냐면 그 경남 지리산 일대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지리산 일대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빨치산들이 정말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최덕신이었어요. 예. 근데 이때 이 엄청난 정말 이 작전이 수행되면서 이 민간인들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거창 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왜 그 빨갱이들을 도와준 혐의가 있는 사람들, 이 주민들을 다 모읍니다. 네. 한 1000여 명을 모으는데 아유, 어떡해. 이 중에서 호명을 해요. 자, 이 중에서 군인 또는 군인 가족 나와. 그다음 공무원 가족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열회. 열외를 시키는 거예요. 열외가 안 된 사람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산으로 끌고 가서 정말 그 앞에다 놓고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그 앞에서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갔었나 봐요. 어머니는 그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그 아이는 그 등 뒤에서 울고 있겠죠. 어떡해. 근데 그 아이에게 총을 겨눈 군인이 총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총알이 아깝네? 하고 그 아이를 발로, 살아있는 아이를 발로 구덩이에, 시신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증언까지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던 오, 이게 뭐예요? 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진짜 사진이에요? 그 사진입니까? 네, 이 사진을 보면 또 갑자기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거창 양민학살. 우리 군인이 우리 시민을 살해한 거. 아니 인원이 너무 많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빨치산들이 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북한에서 보급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가 가가지고 이동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식량 준 사람들이 이제 부역자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옛날에 밤 되면 인공기.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인데 진짜 끔찍한 체험을 한 사람은 뭐였냐면 갑자기 밤에 있는데 깜깜한데 문이 딱 열리면서 딱 되는 거야. 어느 쪽이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공이야. 그때 대답 잘못하면 죽는 거야. 아니 그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밥 해달라 그러면 아니 와 총 들고 와서 밥 해달라면 밥 해줘야지. 밥 해주게 되면 또 국군이 딱 들어와서 니들 밥 해줬어? 그러니까 서로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인데 이게 그때 이 사건은 거창에서 났고 이 비슷한 사건의 사건들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요. 주범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1사단장. 지휘관이었어요. 네. 지휘관이 11사단이 그 짓을 했거든요. 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최덕신 당시 이제 11사단 장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아니 지사단이 정말로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 정말 능력이 없는 사단장이고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피와 구별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것을 이른바 그 청야 작전이라고 해요. 청야 작전은 예전 그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그런 그 오래된 병법인데 이거를 현대전에 적용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장개석이었어요. 지금 이 최덕신이 나왔던 학교가 이제 그 중국 국민당 그 중앙군관학교라는 학교인데 이게 1930년 이전에는 이름이 뭐였냐면 황포군관학교예요. 황포군관학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나와요. 황포군관학교의 초대 교장이 누구냐? 장개석, 장제스예요. 이 장개석이 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커스를 뒀던 게 뭐냐면 청야 작전이거든요. 누가 오는데 국민당 소속이냐 아니면 이 모택동의 팔로군이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죽여놔요. 말도 안 돼. 거기서 전략을 배운 게 그대로. 최덕신 전 사단장이거든요.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모를 수 없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남준은이 그냥 없애자라는 게 손자극법에서 소개되는 청야 이 병법이라는 청야 전술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병법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때 15살 이하 우리나라 거창 양민학살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살 이하 남녀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희생자의. 그리고 이게 알려진 직후에 바로 하체가 수습되지도 못했고요. 국민적인 압력이 높아진 이후에야 겨우 가서 수습을 했는데 이미 많이 유실이 된 상태였고 뭐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옛날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몸집이 크면 남자로 몸집이 작으면 여자로 그거보다 더 작으면은 아이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다. 이게 지금 6.25 때 있은 얘기잖아요. 네. 빨치산 얘기하면. 근데도 지금 불구하고 제 눈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큰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와. 혼자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와. 그가 권력자의 옆에서 정말 입안에 혀처럼 부는 참 처세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그의 뒷배가 되어준 첫 번째 권력자. 자, 최덕신의 첫 번째 그 남자예요. 이 사람이에요. 네. 20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거창 양민학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최덕신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거 진상조사 들어가면 이거는 꼼짝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최덕신의 기사회생이 몇 번 있다 그랬죠? 네 번. 네 번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사회생. 바로 이거구나. 전쟁입니다. 6.25 전쟁 과정에 이 이승만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수행을 해줘요. 이러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자, 6.25 전쟁이 발발되면서 지금 이 북과 남이 엄청나게 지금 교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시 이제 1.4 후퇴 이후에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방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니까 더 이상 이 전쟁으로 가면 불편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소련에서 휴전협정을 먼저 들고 나옵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3차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휴전하자 라고 하는 휴전협상이 들어갑니다. 이 휴전협상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포로 송환이었어요. 각각의 나라들이 그 포로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을
결코 반대합니다. 결사. 결사 반대합니다. 끝까지 올라가자. 그렇죠. 아니 왜 다 왔는데 이미 전쟁했는데 왜 여기서 멈춰? 좀만 더 줘. 우리가 한번 올라갈게. 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은 그만. 여기서 이제 그만. 근데 휴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엄청난 폭탄을 하나 터뜨리죠. 그게 뭐였냐면 휴전 협정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로. 이 포로를 미국의 재가도 거치지 않고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이, 그때 그래서 이제 정치 이슈죠. 그렇죠. 예. 그때 이 미국에서 이승만 이거 제거해야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말 안 듣네. 말을 안 들으니까 잡혀있는 뭐 인민군도 있고 북한군도 있고 중공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들 혹시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봐. 저요. 너희들 다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는 저 북으로 가라고? 아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죠. 아무 데서 살아라. 우리나라 어디서든. 우리나라에서 와. 이 소식을 듣고 윈스턴 처칠은 깜짝 놀라가지고 면도하다가 그런 이런 포로 반공 포로가 무슨 풀어졌다고 휙. 게다가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메가드가 끝까지 가자 핵무기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잘라버렸잖아요. 총사령관에서. 그 정도로 강경하게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미 입장이 굳어진 상태였는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이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짜증이 끝까지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추덕신이에요. 왜? 뭘 읽어요? 보니까 이승만 각하께서 휴전을 이렇게 반대하시네. 그럼 내가 그의 마우스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휴전협정 그 조인식하는 그 과정 절차에 계속 참여하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이승만의 입장을 계속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내 편이다. 최덕신 역시 잘한다. 그래서 이 최덕신의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최덕신은 판문점의 용사다. 용사다.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당시 굉장히 핫했던 외교 간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였냐면 베트남 공사. 이 베트남 공사에 임명을 하면서 전쟁 끝나자마자. 1956년부터 이제 이 최덕신은 화려하게 거창 양민학산 사건의 어떤 그 모습을 지워놓고 화려하게 외교 간의 길을 걷는 첫 번째 기사회생이었습니다. 저때 5.16 쿠데타.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나라의 동대문에 테크가 저렇게 있었어요? 와.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진짜 무시무시한 세대다. 아우, 나 저 때 안 태어나서. 저 세대는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뭐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날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쿠데타가 일어났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최덕신. 자,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지 혀 막 풀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사실 이 혁명 공약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혁명 공약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겠다. 그러면 구학이면 최덕신이죠. 그렇죠. 정확히 그 혁명 공약 범주 안에 최덕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벌벌 떨어야지. 끝난 거예요. 끝났죠. 끝난 거예요. 야, 1961년 5월 16일 딱 터졌을 때 최덕신 아마 운명적으로 여기서 나는 모든 게 끝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최덕신이 계속해서 이 정보망을 가동을 합니다. 누구야 도대체? 이 혁명 주동 세력이 누구야? 대박. 대박. 6.4 8기.
근데 아까 제가 기억하는 직함. 육사 교장. 교장인데 가르치는 애들이에요. 딱 내가 가르친 그렇죠. 그럼 딱 이게 박정희 들어있는 조상들이 안에 있는 방에 이렇게 후배도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렇죠. 야, 그러니까 재밌다, 이게 진짜. 6482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이 출시가 어땠을까? 저기 카네이션 달고 어떻게 나가야겠네. 보면 살 수도 있겠다. 야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아마 정보망을 계속 다 아마 뿌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군사정변이 일어난 한 달 뒤 네. 박정희가 콜합니다. 와. 심지어 라인 먼저 넣었어. 연락을 해요. 그냥 콜은 아니고 라인 넣었어. 그렇죠. 라인 넣었어요. 분명히 그 과정에 그렇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와. 딱 갔더니 사실 요 불려갈 때도 사실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선배님이 대신 뭐 여기서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이 좋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딱 갔는데 박정희가 와. 선배님 대박이다. 하늘 같은 스승. 그러니까요. 선배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앞을 좀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 라고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야. 원로가 필요했다. 그렇죠. 박정희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이게 컴플렉스였지. 그렇죠. 네. 딱 그 말을 하면서 그 최덕신한테 외교 사절단, 친선 사절단이 되셔가지고 이 외국 순방에 나가서 우리 이 정변의 어떤 그 정당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구만. 친선 사절단이면 사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최덕신을 앉힌 거잖아요. 대표로. 당시에는 이제 5.16 쿠데타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4.19 혁명인데 민주혁명을 했는데 1년 만에 이게 뒤집어지고 군부가 통치를 한다?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은 중국어 잘하죠. 동남아 잘 알죠. 근데 베트남에서 외국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한번 다녀왔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그 임무를 주는 거죠. 5.16 쿠데타의 당위성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라, 설명을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 가고 대만 가고 그다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 옛날에? 인도 그리고 호주까지 가서 정말 돌아가면서 이 군사 정권에 대한 홍보를 갖다 톡톡히 하고 돌아오죠. 이야. 뻥키 선생님, 이거는 뭐 이런 인물이 다 있어. 그러면 진짜 가서 제대로 일을 해요? 그럼요. 일단 뭐 여러 나라를 가는데 호주를 방문합니다. 호주를 방문해서 그 당시 이제 호주 이제 수상 총리가 로버트 맨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호주를 만든 호주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파워가 센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제2의 윈스턴 처칠이 될 거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안 만나줘요. 최덕신을. 외교 특사인데. 저쪽 쿠데타에서 보낸 인물이. 그러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나는 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세력이 보낸 사람을 안 만나겠다. 그렇지. 아니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 네. 최덕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아직 모자라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진국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 같은 호주와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정치적 고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진짜. 역시 단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수가를 줄 수 있었어. 최덕 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딸랑딸랑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걸 얻었어요. 일단 귀국을 했겠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정희 의장이 물었겠죠. 어떻게 됐냐고 인자. 그랬더니 호주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호주에서 쿠데타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머. 잘했어 인자. 그다음에 뭘 시켜줬냐? 바로 외무부 장관 자리를. 그래서 외무부 장관 같구나. 어서 승진이네. 지난 17일 소홍내각수반은 최덕신 신임 외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최 외무부 장관은 취임 소감을 통해서 외교는 군사와 같은 것으로서 전 국민의 뒷받침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독재의 길을 가는데 이 반대 세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박정희가 그 100만이라고 하는 천도교 교인을 활용했죠? 권력 잡았죠? 이젠 그 100만의 교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나한테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 씨는 천도교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어떡해. 웬일이야. 와 너무 예상치 못한 카드가 들어왔어. 인생살이 비움박 신세라더니 정말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이제 최덕 씨니 이거 세게 들어오는데? 칼 들어온 거야. 이거 그러면 중정이 움직인 거 아니야? 약간 중앙정보부? 그렇죠. 라고 의심하는 차에 역시 중정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칩니다. 그럼 최덕 씨 얘기하자. 여기 너무 오래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협박을 주는 거죠. 떠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최덕 씨를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호사구팽이죠. 저 공금 횡령 문제가 이제 최덕신 입장에서 봤을 땐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만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해요. 스크래치를 낼 거야. 교령까지 됐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시를 주는 거 그 아니야? 약간 팽당했지 않습니까? 안 만나주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금 공금 횡령으로 넘어가 그렇게 끌고 지금 간단 말이야. 네가 나를 배신했으면 나도 너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바로 어디로 가냐? 도쿄로 가요. 도쿄로 가요. 왜? 1977년 그 이름도 유명한 도쿄 성명을 낭독을 하는데 도쿄 성명. 도쿄에서 딱 성명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 말살 정책과 매국적인 군사 파쇼 정책을 규탄한다. 와, 세게 나오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이런 말 하죠. 6.25는 북침이다. 오! 북침이다. 오!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 이거는 이미 북한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6.25 전쟁이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한 거란 말은 약간 선을 넘은 거라서. 왜냐면 자기가 참전했던,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벌써 70 한 3, 4, 5, 6 이때부터 북한 공사원이 일본에서 접근을 했다고 봐요. 이미. 왜냐하면 그때는 조총련이 굉장히 강했을 때문에 일본에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북침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북침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한 거 보면 70년대 약간 이미. 중반 때부터 벌써 북한과 커넥션이 있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덕신의 자기 증언이에요. 일단 71년 대선에 자기가 100만 명의 천도교도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71년도였거든요. 네. 73년도에 그 악명 높은 납치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최덕신 씨는 허걱 정말 정적을 죽이려고 했구나.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을 죽일 뻔했네? 라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김대중 씨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또르또르 그때 미안했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다음에 74년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유경수 여사의 피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치. 자기 주장이에요. 최덕신 씨의 주장. 뭐냐면 그 자기가 부검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몇 발이 발사됐는데 탄피가 몇 개가 하나가 더 있더라. 그 얘기 요즘도 아직도 그리고 총알 한 발은 유경수 여사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어머. 앞에서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인인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덕신 씨는 박정희가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척까지 희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 정권 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떠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자기는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그 음모론이죠. 그리고 지금도 음모론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진지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음모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족과 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정희를 두고 독재 권력의 안보를 위해서는 척까지도 재단에 바치는 독재광.
그다음에 박정희의 악착스럽고 잔인무도한 성품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렇구만. 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낼 만큼 박정희에게 완전히 돌아선 최덕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은 최덕신에게 조심스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제가 아까 오늘 이 최덕신의 기사에서 네 번 있다 그랬잖아요. 예. 6.25, 예. 5.16, 대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월북이 기사 진행됩니다. 회생이. 네 번째가. 네. 자, 미국에 있는 이 최덕신한테 이 북한에서요 통일토론 초청장을 보냅니다. 통일토론 초청장. 그래서 76년도에 드디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 78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이러기를 무려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포섭 작전을 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오십시오. 뭐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도 그냥 자꾸 왔을 때마다 보여주는 거죠. 승민 씨. 좋은 거. 만약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좀 좋은 거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해주면 어떻게 포섭 넘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포섭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 1, 2년이면 좀 의심할 텐데 네. 10년이면 이거는 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뻗기는 척. 얼마나 잘하실 건데? 얼마나 잘하실 건데? 얼마 줄 건데. 그런데 월북할 수가 없잖아요. 최덕신의 근본 골수 반공주의자 그리고 6.25 전쟁 때 어땠어요 지금? 북한 인민군을 상대로 해서 총질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죠. 겁나서 못 가겠다. 그런데 이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월북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자, 이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이 김일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빨갱이 때려잡던 장군 최덕신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엄청난 대접을 해주면서 엄청난 그냥 쫙 풀어주니까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까지 받은 거예요. 10년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반공주의자지만 나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자신의 특급 무기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게 뭐냐면 김일성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감동을 시켜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건강도 좋지 않은 두뇌에게서 해외에서 외롭게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제 평양에 와서 나랑 친형제처럼 지내자. 이런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박정희한테 팽 당한 다음에 김일성이 거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 86년도에 월북을 했냐? 미국에 살면 되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으로 갈 때 돈이 없었어. 네. 그 뭐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주 사회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도움을 받으면서 모터인이라고 하룻밤 $10짜리 10,000원짜리 숙소에서 자고 고생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자들은 타도 박정희 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80년대가 들어가면서 미주 사회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손에 손잡고 올림픽. 손잡고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과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홍보가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거예요, 교민 사회도.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를 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돈도 없겠다. 약간 교민 사회에서 왕따도 당했겠다. 그렇지. 가자. 이렇게 결론에 내린 거죠, 솔직히. 와, 진짜. 그리고 이게 나이도 나이인데 이 나이 먹고 아무 데서도 인정 못 받고 뭔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받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지. 네. 자, 여기 이 최덕신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최덕신 아버지의 묘라고요. 맞습니다. 아버지 최동보 장군이 북한의 애국 열사령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묘소를 막상 돌아보니까 위인도 이런 위인처럼 해놓지 않았어요.
애국 열사령에 묻히고 위인 대접받고 있고 김일성이 나한테 잘해준대. 안 가겠습니까? 사실은 최동호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옛날에 독립군 간부를 뭐 양성했다고 하는 화성 우스에서 공부할 때 이 최동호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숙장으로 계셨어요. 독립운동가였던 데다가 김일성과 또 남다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6.25 때 북한에서 이제 모시기 공작의 우선순위로 돼가지고 그 대상으로 꼽혀서 그때 결국 이제 월북을 해서 뭐 장관급 대우까지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정규 교육을 받아본 분들이면 아마 세계와 더불어 다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최동호 선생님이 나옵니다. 최동호 선생님 나오고 김일성이 예전에 만주에서 고생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동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지금 자식이 반공주의자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아마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꼭 북으로 올 거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그때라도 제발 우리 아들을 북으로 좀 모셔와라. 데려와라. 유언처럼 이렇게 김일성에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덕신이 북으로 가서 김일성의 은총을 이렇게 받아 안으니까 뭐라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에 가서 책을 또 하나 씁니다. 김일성, 그이는 한울림. 하늘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동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학은 범신론적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신이에요. 물론 이제 동학은 진짜 유연하다. 그러니까 이 책까지 쓰면서 김일성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 네. 그래. 김일성의 회유에 의해서 이제 최덕신이 북한으로 가는데 참 대우를 정말 잘해줬어요. 가자마자 간 해에 바로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고 많이 썼네, 진짜. 김일성 훈장도 수여하고 정말 많이 한 게요. 조평통 뭐 부위원장도 되고 평화평화위원회 그쵸, 부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도 되고 그리고 천덕여 청우당 중앙위원장도 되고 뭐 많이 줬네. 그리고 조선 종교인협회 회장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단한 직책들을 5개나 5개나. 별이 5개. 미안해. 수여를 한 거예요. 근데 노인이라 명예직이었겠지만. 그래서 명예직이겠죠. 그리고 최덕신이 가졌던 특이한 직함 중에 조선 골프협회 회장 맞아, 골프를 잘 이라는 쳤대요. 직책이 있었다고 해요. 김일성이랑 같이 최성호 부지에 골프장이 생긴다라는 말을 듣고 아 저기서 부지배 있는 애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와.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김일성이 와, 그런 직책을 이만갑에 등장한 인물 중에 역대급이다. 근데 진짜 골프를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가서 대우는 정말 잘 받았어. 벤츠 줬죠. 벤츠 380 줬죠. 이 사람한테 부총리급 대우를 해줬죠. 어이구. 집 줬죠. 그다음에 요리사 줬죠. 청소부 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생활 청하라면 당생활 청하고 만세 부르라면 만세 부르고 이러면서 살라고 한 사람은 가물마치상 나고니까 왜 다 먹여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런데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그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자 이렇게 북한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89년 최덕신은 사망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죽었네. 그러네요. 김일성은 국가장으로 장례까지 치러주었고요. 애국 열사령에 묻히면서 마지막까지 특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국군이 있습니다. 바로 21세 안학수 하사의 이야기인데 못 돌아왔다. 못 돌아왔어요. 전쟁이 끝나갈 즈음 안하사가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당연히 설레겠죠. 편지도 씁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 가족들도 안하사를 만날 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안학수 하사의 부모님을 어떤 남성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청천벽력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귀하의 아들 안학수 하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하던 중에 월북을 선택했습니다. 또 뭔가 느낌 안 좋다. 고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택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부모님은 믿을 수 없었죠. 심지어 6개월 뒤 서울이 아닌 평양의 방송과 신문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야. 조국과 김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긴 나는 지금 무한히 행복하다. 라는 멘트를 평양 방송에서 날립니다. 그때 가족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거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안학수 하사의 친동생을 직접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안학수 하사님이 정확히 어떻게 당시에 실종이 된 건가요? 2년 근무하고 마지막 공무 출장을 하노이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주로 부대 생필품하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업무를 했는데 베트공들한테 포로가 됐어요. 사이공 현 호치민에서.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제가 아침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등교하는 길에 나가다가 그 문방구 하시는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빨리 그 문화방송 옆에 근처에 있는 방송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트니까 음악 소리 나오고 아버님 동부 초등학교 조장 아버님 이름 나오고 이러니까 남한 방송인 줄 알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평양입니다 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형님이 평양방송에서 뭐라고 방송하던가요? 그때 당시? 저도 들은 기억에 목소리가 우선은 꽉 잠겨 있고 자기는 배가 고파서 그 미군들이 버린 담배 꽁초를 먹으면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북한으로 오게 됐다. 이런 식으로 뭐 어이없는 그런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 말투도 말하는 투가 아니고 원고를 읽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면 형님 말투를 제가 잘 아니까. 예. 평양에서 월북을 했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그 라디오 듣고 난리가 났죠. 어머니는 바로 막 쓰러지셨고. 절도하셨어요? 예, 예. 저도 심장이 쿵툭 뛰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월북자 가족 되지 않냐 이런 막 수치 같은 거 하여간 참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형님에 대해서 추가 소식이 들려왔나요? 정보부에서? 없었어요. 그러다가 4월부터 업무가 중앙정부부에서 보안사로 바뀌었다면서 보안사 요원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장 간사로 뒤에 보니까 뒷주머니 권총 차고 와서 우리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안학수 스님 월북자하고 대통령을 그 모욕하는 무슨 말을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처음에는 갖는 게 그 양동이를 뒤집어 씌워놓고 야 돌림빵 그래서 난 돌림빵이 뭐냐 그러니까 양동이 뒤집어 씌워놓고 앞에 한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이 돌아가면서 때리더라고요.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제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을 보안사로 직접 끌고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제일 내가 힘든 것이 그 고춧가루하고 소금 탄 물에다가 머리를 막 지박고 그리고 권총을 가지고 2번이나 여기 이마 대놓고 바른 말 해라. 누가 접선하게 돼 있다. 내가 하나 죽여도 여기 누가 몰라 하고 정말 방아쇠를 착착착 당기는데 정말 그 기분을 진짜 생각하면은 내 심장 고동 소리가 그렇게 크게 뛰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대금 가지고도 이렇게 협박을 가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걸 선각 공포증이라 이렇게 날카로운 물체를 보면은 자꾸 이렇게 내 눈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이 정세가 트라우마가 내 머리에서 아무리 지우려 해도 안 지워져요. 안학수 하사의 동생 안용수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아직도 고문 후유증으로 그때 이야기를 선뜻 꺼내기 힘겨워 보이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문보다도 더 힘든 게 있었다. 바로 안학수 하사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진상. 힘들었다라는 거죠. 돌아온다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들어온 소식은 북한을 택했다. 이게 어느 가족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아는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가족들은 생각했고, 특히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저 집 월북자야. 아유. 그러겠죠. 월북자 가족이야. 나는 낙인 이거를 차마 눈 뜨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청와대, 중정, 국방부, 보안사, 지금의 기무사에게 이 부모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라는 진상 규명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부처들은 다른데 답변은 똑같다고요. 뭐였냐면 월북자 맞으니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말라.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말라. 월북 맞다라는 얘기를 우리 정부에서 관계자들마다 다 가족들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 베트남전에서 이 안학수 하사에게 과연 진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국에서 월북자가 맞다고 왜 확신을 하는 것인지, 안 하사 실종 26년 만에 그 실마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간첩 들여오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전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죠. 근데 전향한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나 안학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1년 동안 생활했다. 어머.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 안학수라는 분이 다리를 걷어보이면서 상처가 엄청 났더래요. 이거 다 베트남전에서 당한 거다 이거. 그 상처 받은 거다. 어떻게 왔냐?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왔다.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왔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베트남전에서 그 안학수를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평양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 자진의 월북이 아니라? 네. 분노를 통해서 스스로 북한에 간 게 아니고 납치됐다라는 건가요? 사이공. 네. 저 밑에입니다. 제일 끝에. 예. 맨 끝에요. 지금 호치민시라고 하는 게. 네. 그럼 거기서 못 가. 북부 베트남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남부 베트남 군대가 있을 거고 경찰이 있을 거고 미군이 있을 거고 한국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호치민 루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베트남을 통과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없이 호치민 루트라는 울창한 그 열대수림 같은 걸 뚫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민족적 비극이기도 한데 여기에 제가 평양외고학원이라는 데를 다닐 때 통전부 대표로 베트남에 나가 있던 사람 아들이 우리 같은 반이었는데 베트남에 거의 한 100명의 아나운서 심리전 요원들이 나갔어요. 뭐 했는가 하면 한국군을 상대로 심리전 방송을 하는 거야. 베트남까지 가서?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이것도 어쨌든 또 다른 반미 전선 아니에요. 북한으로서. 그런데 뭐 그런 말까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콩하고 북부 베트남군한테 우리가 $3,000 주겠으니까 한국군을 납치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3,000씩.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치열하게 남북이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은 안학수 하사가 희생물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만 놓고 봐도 그 사람이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귀순자의 증언이 맞다면은 이게 빨리 조사해서 아나운서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뭐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차가웠죠. 이 빨갱이 가족 주제에 왜 자꾸 전화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냐면 뭐 납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심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죽지 않은 이상은 오히려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국익 차원에서 젊은 청년들을 그것도 정말 수많은 청년들을 사지로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에 대한 예우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이제 씁쓸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근거를 대라. 이런 가족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한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형님이 스스로 북한을 찾아갔다,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납북됐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처음에 중앙정부부에서는 비밀이 활동하던 북한 군사 고문단들이 데려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여기 이제 황민수 씨라는 분이 그때 당시 자기가 그 북한군 장교 한 명 성이 피 씨라는 사람을
신문을 했답니다. 자기가. 그 당시 들은 내용이 뭐냐면 형님을 $3,000 받고 북한군 장교들이 인수를 해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보냈다. 또 2008년도에 어느 기자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형님이 포로 입증되는 문서들이 있다고. 2008년이요? 예, 5월쯤 돼요. 이런 문서들인데 거기에 약 한 400쪽이 되는 문서들이었어요. 내용이 뭐였던가요, 문서에? 내용이 보면은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여기 69년도에 국방부 장관이 안학수, 박성렬 2명은 포로니까 국제 적십자를 통해서 포로 송환을 요구해달라고 외무부 장관한테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미 정부가 69년도 그때 당시부터 형님이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월북자로 계속 낙인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가 내 머리가 갑자기 뇌신경이 이상하게 막 됩니다. 그래가지고 충격이 왔는지 집에 한동안 내가 누워 있었어요.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충격이 너무 커서. 예. 그래가 막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 한동안 막 숨쉬기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제가 동생 이제 안용수 씨를 만나서 직접 받아온 그때 당시 외교부 문건을 스튜디오로 가져왔습니다. 2가지 문건인데 겉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1969년 8월 22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작성됐던 문건입니다. 보낸 사람은 아주국장입니다. 외교부 산하에 아시아를 주재하는 아시아 주재국 국장이 방교국장에게 보내는 문서예요. 공식 문서입니다. 외교부 내부라고 겉장이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자, 1969년 8월 20일 현재 우리 외교부가 그때 당시에 파악한 실종자 명단입니다. 보면 가운데에 안학수, 하사라고 실종자 명단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비고 상기 실종자는 포로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포로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안하사가 평양방송의 모습을 드러냈던 게 언제였어요? 67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 작성된 시기 한번 보세요. 69년이에요. 그때 당시의 정부는 스스로 제발로 북한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납치되거나 월북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학수 가사 부모님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떤 심정으로 보냈겠습니까? 정부가 나라가 한 참전 용사와 그 가족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국시가 애국이었는데 왜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는 시민을 사랑 안 해줍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당시 이제 이세호 파월 한국군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공식 보고를 했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라고 공식 보고를 했는데 공식 보고를 했던 그 상황에도 저 문건이 지금 작성되고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한 거죠. 어쨌든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 사실이 이제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베트남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요. 2008년이요? 2008년도에. 그럼 명백히 이제 국방부가 잘못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납북됐을 개연성이 아직 높다. 통일부에 납북자 판정을 넘기겠다라고 끝까지 책임을 남한테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통일부에서 납북자 판정 심의를 통해서 안학수 하사 납북자로 인정을 합니다. 아. 2009년 7월 21일 가족의 노력 끝에 국방부는 월북자로 분류가 되었던 안학수 하사를 국군 포로로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40년이 넘어서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북한에서 형님이 어떻게 지낸다라는 소식을 접하신 게 있나요? 한창 이제 탈북인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탈북민을 좀 돕는 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형님 그 행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평양에 오래 나이 든 사람 평양에 살다가 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안학수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형님이 75년 말에 이제 탈북을 평양은 탈출을 했어요. 형님이 평양을 탈출했다고요? 예, 두만강 근처에 거기 와서 거기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체포되다가 다시 압송돼가지고 평양 근교의 사형장에서 처형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족한테 통지를 한다거나 국방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알고서도 이거 그대로 은폐해놓고 아니 76년도에 보안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탈출하려다 붙잡혀서 처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 형님이 평양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이걸 보고 내가 참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적 약자로 산다는 게 사람이 죽어도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듣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꾸 그런 마음이 힘들기만 하고 자꾸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자꾸 심하게 오고 참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형님이 참 똑똑하고 우리 집에서 내 가정교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뭐 내가 뭐 어릴 때부터 모르는 거 있으면 형님이 숙제 어떻게 하는 거 시험 공부 우리 집에 장난 노릇도 하고 했고 나한테 많은 걸 이렇게 가르쳐준 형님이 나하고 제일 가까워서 우리 오형제 중에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연락 오고 그러면은 또 더 형님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소설 지금 내가 구상하고 있는데 하얀 비둘기라는 형님 상징으로 하얀 비둘기로 그래서 그 형님 글을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안학수 하사는 이제 평양에서 탈출을 해서 북중국격 만주 지역으로 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잡혀서 평양으로 다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간첩죄로 총살형에 처해졌죠. 이게 뭐냐? 이게 평양에서 탈출을 하자마자 평양 시내에 막 확성기로 간첩 안학수를 잡아라는 확성기까지 막 부을 정도로 혈안이 돼서 결국은 잡혔는데 이 모든 증언들 뭐 이런 사실들을 한국의 이제 그 기무사라는 곳에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 참 충격적이고 안타깝죠. 참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항상 원칙이 뭐냐 우리는 적진에 우리 학원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가주의적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은 국가를 위한 도구다. 너희들 쓰였지? 그다음에 돌봐주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넘어가지만 이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요. 2009년까지 그 멍해를 지고 살았던 겁니다. 또 본인은 어떻겠어요? 넘어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감옥에서 벗어날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